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어느 날 아침. 기차역 플랫폼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칙, 칙 기적 소리가 귓가를 때렸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KTX 특실은 유난히 조용했다. 한국 철도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이곳은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다. 편안한 안락 의자, 고급 식사가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 일반실과는 확연히 다른 고요함까지. 모든 것이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곧 깨질 운명이었다. 오늘따라 특실은 평소보다 붐볐다. 세련된 옷차림을 한 부유층 승객들이 저마다의 여정을 시작하려는 듯 앉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은 맨 앞줄에 앉아 있는 박 회장이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가끔씩 하얀 도자기 컵에 담긴 검은 커피를 홀짝였다. 박 회장 뒤쪽에는 젊은 미혼모 김지수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고 초록빛으로 물든 논밭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고급스러움이 어색했다. 1년 동안 돈을 모아 어렵게 특실 티켓을 얻었기에 이 모든 풍경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특실 담당 승무원 이수연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각 좌석을 지나갔다. 쫙 빼입은 유니폼은 그녀의 늘씬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생기 넘치는 얼굴에 살짝 바른 붉은 립스틱은 그녀를 더욱 전문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 뒤에는 작은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특실에서 3년이나 일하면서 은연중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돈뿐만 아니라 외모와 태도도 갖춰야 한다는 편견을 품게 되었다. 수연이 박 회장에게 오렌지 주스를 건네려던 순간 그녀의 눈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할머니에게 멈춰 섰다. 할머니의 모습은 화려한 특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키는 작고 검은색에 가까운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할머니의 낡은 밀짚 모자는 바래진 색깔을 드러냈고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차분하게 특실로 걸어 들어왔다. 깊은 눈매는 세상의 풍파를 다 겪은 듯 편안해 보였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익숙한 듯. 그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썹을 찡그렸다. 그녀는 즉시 할머니에게 다가가 길을 막았다. 할머니, 여기는 특실입니다. 혹시 좌석을 잘못 찾으신 건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랭했다. 할머니는 수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긴 시간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했다. 잘못 온 거 아니요. 내 자리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비틀었다. 그녀의 눈은 할머니의 몸빼 바지와 다해진 고무신을 훑었다. 수연은 이런 차림을 한 사람이 이곳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승차권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낡은 가방을 열어 구겨진 티켓을 꺼냈다. 할머니의 가느다란 손은 승차권을 수연에게 건네줄 때 살짝 떨렸다. 수연은 승차권을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했다. 승차권에는 특실 2B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수연의 불쾌함을 가시게 하지는 못했다. 분명 뭔가 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낡은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서 불법으로 양도받은 것이겠지, 수연은 생각했다. 주변에 앉아있던 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접고 수연을 향해 약간 비웃는 말투로 말했다. 이 승무원, 제대로 확인해봐. 요즘은 승차권 위조도 아주 정교하다더군.
저렇게 허름한 차림으로 특실에 앉아있다니? 분위기 망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몇몇 승객들이 작게 웃었다. 옆좌석에 앉은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박 회장의 말투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혹시라도 주목받을까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수연은 박 회장의 동조에 힘을 얻은 듯 할머니를 보며 좀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아무래도 승차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니 일단 뒤쪽 일반실에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번에는 할머니가 고개를 들고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환한 기색은 전혀 없었다. 오직 설명하기 힘든 평온함만 감돌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은 채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뒤에 가서 기다릴 필요 없소. 이건 내 승차권이고 내 자리에 앉을 거요. 그 말에 수연은 잠시 당황했다.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단호함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당황스러움은 곧 불쾌함으로 변했다. 할머니가 일부러 자신을 난처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다. 특실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다. 몇몇 승객들, 특히 박 회장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렸다. 정말 귀찮네. 왜 저렇게 질질 끄는 거야? 특실은 괜히 특실인가? 저런 일 때문에 기분 망치기 싫어.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이 상황을 즉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돌아섰다. 만약 할머니께서 자리를 옮기지 않으신다면 철도 보안관을 불러서 이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알아서 하시오. 수연은 빠른 걸음으로 철도 보안관에게 연락하기 위해 객실 뒤쪽으로 향했다. 그동안 특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박 회장은 다른 승객들에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요즘은 아무나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끼어들려고 해. 저런 사람이 특실에 앉아있는 걸 보니 정말 어이가 없군.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를 힐끗거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있었지만 감히 할머니를 위해 나서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좌석에 앉아 있었다. 수연이 철도 보안관인 강철수 씨와 함께 돌아왔을 때 특실 안은 숨막힐 듯 고요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수연과 철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상황의 결말은 너무나 뻔해 보였다. 낡은 몸빼 바지를 입은 할머니는 결코 특실 승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곧 드러날 진실은 모두의 생각을 뒤엎을 것이었다. 수연이 강철수 씨를 데리고 돌아오자 특실 안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굳어졌다. 강철수 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강인한 인상을 가졌으며 항상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멀리서도 그는 수연의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모습과 빠른 걸음걸이에서 긴장감을 감지했다. 특실에 들어서자 강 씨는 먼저 할머니에게 시선을 던졌다. 할머니는 여전히 천 가방을 든 채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수연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수연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기에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강철수 씨, 이분은 이 비좌석에 앉아 계신데요. 아무리 봐도 특실 승객 같지 않아요. 승차권을 확인해 봤는데 가짜 승차권 같거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돼서 강철수 씨를 불렀습니다. 수연의 말에 몇몇 승객들, 특히 박 회장이 끄덕였다.
박 회장은 다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그래, 제대로 확인해봐. 요즘은 위조 승차권이 아주 많다잖아. 아무나 특실에 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우리는 돈을 더 내고 왔으니 조용히 쉬고 싶을 뿐이야. 강 씨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작은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승차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승차권을 내밀었다. 강 씨는 승차권에 적힌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다. 특실 2B 좌석.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승차권에 적힌 이름, 김복순을 보는 순간 강 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강 씨의 손이 살짝 떨렸다. 김복순. 설마 그 김복순인가? 그는 할머니를 다시 한번 보았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분명 김복순이었다. 한국철도 현대화의 초석을 다진 모두가 존경하는 그 김복순 여사가 맞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무지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수연은 아직 강 씨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강 씨, 할머니가 특실 승객 같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혹시 다른 정보로 확인해 볼 수 없을까요? 강 씨는 수연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혹시 김복순 여사님이십니까? 강 씨의 질문은 수연을 비롯한 모든 승객들의 귀를 멍하게 만들었다. 왜 강 씨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소. 내가 김복순이요. 특실하는 침묵에 잠겼다. 수연은 돌처럼 굳어버렸고 박 회장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다른 승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서둘러 휴대폰을 끄고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다. 수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더듬거리며 강 씨에게 물었다. 강 씨. 이분은 대체 누구시길래요? 강 씨는 수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함께 엄숙함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 씨. 이분은 김복순 여사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철도를 만드신 분이시죠. 이분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기차를 탈 수 있었을까요? 강 씨의 말은 특실 안에 폭탄처럼 울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놀라 웅성거렸다. 몇몇 승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수연은 다리가 풀리는 듯 했다. 그녀는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자책이 뒤섞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함부로 대했던 사람이 누구였지? 만약 할머니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혹시 할머니가 철도 만든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했던 행동이 옳았던 건가? 아니야. 분명 잘못한 거야. 아까까지 큰 소리치던 박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재빨리 신문을 치웠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몰랐어. 정말로 몰랐어. 할머니는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대신 수연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굳은 듯 서 있는 수연을. 이수연 씨, 내가 이 몸빼 바지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내가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할머니의 질문은 수연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수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 회장이 다시 끼어들며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려고 했다. 할머니, 저희는 혹시라도 할머니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특실이라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고. 할머니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박 회장의 말을 잘랐다. 그 미소에는 어떤 즐거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준이라 내가 당신에게 묻겠소. 당신이 말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비싼 옷인가? 화려한 양복인가? 돈이 많은 사람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말은 그의 얄팍한 가치관을 꿰뚫고 있었다. 특실아는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할머니의 말은 마치 파도처럼 모든 승객들의 마음속에 스며들어갔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옆좌석의 지수는 손에 든 책을 꽉 쥐었다. 그녀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특실 승객들을 하나하나 훑었고 마지막으로 수연의 눈에 멈춰 섰다. 이수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객실 전체를 울릴 만큼 힘이 있었다. 나에게 말해주시오. 내가 철도를 만든 사람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말과 행동이 과연 정당했다고 생각하오.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고 자신의 낡고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너무 쉽게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소. 하지만 당신들에게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오. 존경은 부자나 예쁜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오. 존경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당연한 권리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할머니의 말은 객실 안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이 오늘 겪은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굳어진 생각을 깨우는 거대한 울림이었다. 특실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무거워졌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모든 사람의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잠시 후, 박 회장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여전히 거만한 말투로 그 침묵을 깨려고 했다. 할머니, 만약 제가 할머니께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특실에는 그에 맞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몸빼 바지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 회장의 말에 주변 승객들이 힐끔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들도 할머니의 차림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박 회장을 바라보며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 옷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은 서비스 기준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사람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지 않겠소? 수연은 할머니의 말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할머니의 말은 망치처럼 그녀의 내면을 두드렸고 그동안 그녀가 놓쳤던 가치들을 깨닫게 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고개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환한 기색은 조금도 없었다. 실망과 함께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할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객실 전체를 향해 말했다. 어쩌면 당신들은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당신들은 나를 비웃을 수도, 평가할 수도 있소. 하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묻고 싶소. 우리가 누군가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었소? 혹시 우리는 옷 한 벌로 모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오?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 승객들은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슬그머니 동영상을 삭제했다. 마치 그 행동이 책임 회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옆자리의 지수는 손에 든 책을 꽉 쥐며 어떻게든 할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천천히 일어서서 모든 승객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수연 씨.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지만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말했다. 나에게 대답해 주시오. 만약 내가 철도 만든 사람이 아니었더라도 당신의 말과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시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낡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직하게 말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회에 살고 있소. 하지만 당신들은 기억해 주시오. 존경은 돈 많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것을. 할머니의 말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가 던진 질문은 마치 거울처럼 모두의 내면을 비춰주고 있었다. 특실 안의 분위기는 숨막힐 듯했다. 할머니가 한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의 마음에 깊숙이 박히는 듯했다. 몇몇 승객들은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고 감히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젊은 미혼모 지수는 책을 든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은 채 천천히 일어나 좌석에 앉았고 손은 낡은 천 가방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특실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근거림도, 비웃는 눈빛도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할머니의 말들이 마치 메아리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수연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플랫폼에 멍하니 서 있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고 그녀는 할머니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잘못된 행동은 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지만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 잡느냐에 따라 너의 가치가 결정된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친절한 미소를 지으려고 했을 뿐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했다. 수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에 괴로워했다. 그때 강철수 씨가 다가와 말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오늘 있었던 일은 수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승무원으로서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을 대표해 할머니께 사죄드립니다. 수연 씨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강 씨,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먼저 할머니를 함부로 대했어요.
저는 그저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제 태도가 너무나 오만했어요.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많은 승객들이 눈치를 보면서도 할머니를 향해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불안한 모습에 수연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다. 수연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그때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수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조금의 분노도 없이 깊은 슬픔만 가득했다. 이수연 씨, 나는 당신에게 화나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을 가장 슬프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었다. 당신은 내가 입고 있던 몸빼 바지 때문에 나를 평가하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평가하고 무시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이요. 수연은 할머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할머니에게 사과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수연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소. 수연 씨,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내 마음도 풀렸소. 하지만 당신뿐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이 이 일을 통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오. 수연은 눈물을 닦고 힘든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회사의 관리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아들였다. 또한 그녀는 철도 회사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수연은 다시 특실 승무원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그들의 작은 불편함도 지나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수연은 특실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다. 그들의 차림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진심은 곧 승객들에게도 전해졌다. 칭찬과 격려가 쏟아졌고 그녀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수연은 특실에서 다시 김복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연 씨, 잘 지내시오. 수연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머니는 수연의 손을 잡고 힘껏 잡았다. 기특하구려. 수연 씨, 당신은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요. 수연은 매일매일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수연은 특실 승객뿐 아니라 일반실 승객들에게도 더욱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열차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했고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한때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더욱 성숙해진 승무원으로서 매일매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수연은 승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승객들의 작은 불편함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어느 날 열차 안에서 한 할머니가 자리를 불편해하는 것을 본 수연은 먼저 다가가 도와드렸다. 할머니는 수연의 친절함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젊은 아가씨, 정말 고맙소. 요즘은 이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는데. 수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할머니. 당연한 거려. 제가 할머니를 돕는 건 당연합니다. 수연은 이제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중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감사하는 눈빛을 보며 더욱 힘을 얻었다. 수연은 깨달았다. 진정한 서비스란 단순히 물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특실을 오가며 승객들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과 공감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승객들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달되어 모두 함께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연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수연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녀는 철도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는 동료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이 진정한 서비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철도 회사 전체에 널리 퍼져나갔고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수연의 작은 변화는 곧 회사의 큰 변화를 불러왔다. 모든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고객들도 더욱 따뜻하고 인간적인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때 오만했던 젊은 승무원 수연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매일 철도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수연은 자신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타인의 아픔에 얼마나 무관심했었던가. 그 후, 그녀는 더욱더 낮은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 어떤 사람에게는 친절한 미소를,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진심이 담긴 위로를 건네었다. 그녀의 진심은 곧 승객들의 마음에도 전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감사함을 전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열차 안을 온기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수연은 매일매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의 일은 수연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특실은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안에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고 있었다. 수연은 승객들에게 단순히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특실을 오가며 아름다운 미소로 모든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그녀가 있는 그곳을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흘린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그 여정 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었다. 수연은 깨달았다.
진정한 변화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김복순 여사와 함께한 그날의 여정은 수연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남겼다. 수연은 오늘도 승객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